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장입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앞서 있었던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이게 중요한 한일관계 현실이고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뭐랄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요. 그런 그 답답한 현실이 사실 미치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 구상을 못하게 하는 미래 구상의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착목을 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구상을 해야 되며 그 미래 구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의 그 생각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어디에 씨앗이 있고 어떻게 그걸 발견해서 거기에 물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의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얘기의 출발점은 그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한일 관계의 재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제기되는 그 이유 또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5년 만에 그것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현실은 지난 5년 동안에 시도했던 것에서 상당히 먼 결과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것은 실패한 결과를 낳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또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구축의 전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보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아베 전 수상의 회고록에서 한일관계 관련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확인해 봤으면 싶습니다. 아까 민호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아베 개인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정세인식이나 대한 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거에 더해서 한일관계의 역사 또는 과거사 인식에 더해서 좀 더 큰 의미에서 세계 질서의 변환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결과적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에 개입을 하고 견제하는 그런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른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의 CVID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납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내걸면서 그러면서 그 가치를 전면화시키면서 보편적인 가치의 옹호자로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도전하는 한국 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역사 문제에서는 결국 위안화 합의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한국한테 그 실행을 요구하는 일본이 공세로 나서는 그러한 전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 아베 회고록의 독자는 아베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 청중을 갖다가 한국인으로 의식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인 가운데서 아베의 한일 합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청구권 협정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아베와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대상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기다 적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실수라고도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오히려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좀 앞서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로 배상 청구권을 해결했다고 보느냐, 그럼 배상 문제를 논의했느냐, 일본이 그러면은 식민지 문제에서 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걸로 그럼 우리는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오히려 그 실수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밀고 나가는 확신범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존 볼턴의 회복 속에서 이 문재인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미국인들이 있었고, 그 전선에 볼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미국 안에서 이런 그 볼턴을 전위를 해가지고 이런 전선을 만들어갔던 그 행동대원들이 구치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치 일본인을 구치레내는 일본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치레가 어떤 그 네트워크와 어떤 돈으로 이렇게 미국을 해집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연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른바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좀 확실한 부분이고 아까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 2019년도에 특히 이 사람들이 그 만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아까 존 볼턴이 트럼프에게 닉 에버스타트의 그 논평을 갖다가 던져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에버스타트라든지 미국의 그 이른바 굉장히 강경한 그 보수주의자들의 네트워크를 타고 다니면서 이 전선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아미티즈라든지 또는 스티브 비거 같은 사람도 만나면서 이들의 입장을 갖다가 강조하고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본 국내에서는 상계의 새로운 그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면에서 이것이 지금 그 38선이 그 혈액톤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국과 북한과 연계해서 일본의 신장을 겨누는 그러한 행동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가장 그런 그 논조가 두드려졌던 것은 하노이 회담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2019년 4월 5월호가 나오는 그 시점이 사실은 이게 옹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만들어지고 이때쯤 나오는 거니까요. 그 하노이 회담 전후에 만들어진 그런 논고들이 이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감속한 이후로, 그러니까 속도가 줄여지고 이렇게 좌절돼가는 그런 배경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쑥 들어갔고, 그 이후로 이제 중국론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그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 주일공사 홍형이나 전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이었던 이도영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이 사람들이 소개하는 지일파 지식인들의 목소리로 이런 논의들을 한국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일본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 주 무대는 이른바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데였었고, 또 통일신보였나요? 이런 일본 안에 있는 한국인들의 우익적인 계열의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확성기처럼 이들이 번져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내내 그 지난 5년 동안에 좀 경고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이 관리가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른바 공공외교, 일본의 정부 사이드나 비정부 계열의 모든 그 싱크탱크들이 이러한 그 전선을 만들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베 트럼프 정상회담은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의 2배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아베가 직접 달려가기도 하고 전화로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밀접하게 워싱턴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본이 그 패전 직후에 미국의 점령 하에서 일본이 했던 외교
그대로 판가그처럼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진본론자들이 이 이른바 뉴딜러들로 일본의 점령 관리에서 굉장히 그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조상이었던 요시다가 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질서 구축에 세계 질서 구축에 관여하고 주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베 지구본은 그거는 여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거 안보의 일본의 안보 질서를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는 그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면에서 그 온갖 것을 헤치고 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VID와 납치 일본의 문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지금 위험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외교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러한 것이 그러면 어떤 그 일본의 지형 속에서 있었던가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일본을 어떻게 이 외교의 대상으로서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 속에서 일본을 상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정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 획축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개헌과 호헌이라고 하는 획축이 만들어지고 미국과의 협력,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본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그 윗부분이 굉장히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아요. 일본은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의 안보 주권이라고 하는 걸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사분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또 한겨레나 경향 같은 지면에서는 많이 소개해주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본에서는 2번 쪽에 있는 사람들과 3번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3번의 목소리가 크고 3번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지만 2번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존재하고 있고 일본의 현실은 2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각축하고 있고 1, 2가 한판에 3, 4가 한판에 돼가지고 겨루고 있는 게 아직은 일본이다. 그래서 예컨대 개헌이라고 하는 걸로 물어보면은 개헌 찬성과 개헌 반대가 여전히 기량하고 있다. 상당히 30% 전후로 해가지고 경합하고 있다. 여전히 호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국민들이 일본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베를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위안부 관련된 과거사 문제라고 하면은 2번에 있는 사람과 3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제도적인 자유주의자들, 좀 더 평화지향적인 그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90% 아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버렸다. 왜 그러냐?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제도를 갖다가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라서 거기에서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거부해왔던 것, 그러니까 일본의 예산 조치로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호헌이면서 그러니까 헌법을 중시를 하면서 좀 평화지향적인 일본을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확 이쪽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본이었다. 이게 아마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그런 일본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될 부분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도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른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제도를 중심으로 평화를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극동 195년 체제라고 하는 걸로 지금 쏠려 있다. 1905년도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로서 지금 엮어지면서 지금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시스템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체제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지금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이었고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의 그 다수의 제도론자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어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 시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본을 갖다가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남북 협력과 한일 화해라고 하는 것이 늘 이게 분열되어서 상쇄하는 그런 뭐랄까요, 구상 또는 외교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과제인데, 지난 몇 년 동안의 한국 외교를 보게 되면은 진보와 보수가 이게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굉장히 이게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면 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때 약간 그런 노력이 있었고, 사실은 유일하게 김대중 정부 때 이 남북 협력과 한일 화해라고 하는 걸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여간에서 일어난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 외교의 문제다. 조금 성찰적으로 보자면 과거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좀 소홀했던 느낌이 듭니다. 남북 화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일 화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은 수준에서 고민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좀 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98년도 한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공히 동아시아를 어떻게 평화적인 질서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났던 그 지점에서 이게 성립이 됐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게는 물론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좀 지나치게 한반도에 국한된 그런 상상력이었다. 조금 더 크게 동아시아를 또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큰 구상 속에서 이것이 자리매김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98년도 이후에 우리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 2002년도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를 잘 읽어보면은 이 안에 동아시아에서 비핵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초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좀 저는 문제다. 그래서 향후에 이 동아시아에서 이 비핵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과 일본을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 통합적인 그런 외교 속에 뭐랄까요, 한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평화 질서 속에 대북 정책과 대일 외교를 갖다 통합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뒤에 정면 선생님이나 다른 부분들이 많이 토론 과제로 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혹시 토론 과제로서 제시가 되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다 했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조금 좀 앞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후 위기와 인류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조금 더 근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도 그렇고요. 이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라고 하는 인구 변화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사실은 더 절박한 과제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결하고 해결법을 제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과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주도해 나가야 되겠고, 대일 외교의 과제로서도 이런 걸 갖다가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인 그런 한일 관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노력. 새로운 전선은 그래서 저는 이제 중경국 외교라고 하는 그러한 외교의 수법으로서 일본에게 좀 중요한 문제들인데 다 못했습니다만은 두 개의 전선, 생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지자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전선으로 삼아서 새로운 대일 외교의 어떤 뭐랄까요, 과제나 이런 것들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그걸 실천해 나감으로써, 저는 정부 간의 관계에서는 지금 우리 과거에 이런 거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제주도나 광주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좀 약간 좀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수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러한 외곽에서부터 이 중심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갖다가 실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걸로 제 문제 제기를 마치고요. 나중에 토론회 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